아니라 스케줄을 안 해보는지 사실은 오늘 세 분의 스케줄이 있었는데 3시간에 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보세요. 아니 어떻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했었지. 그래? 한명 만나갖고. 출연사와 만나려고. 부하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던 차, 김도환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김도환에게 패한 닛도류는 만주로 떠나고 우미관은 다시 김기환 체제로 돌아간다. 내가 졌네. 그러나 김도환은 이미 훌쩍 커 있었다. 우리도 같은 남자지만은 탈북할 정도야. 그 사람이 힘이 장사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빨랐어. 어깨만 턱 짚으면 벌써 뿡 떠가지고 상대방 양짝발로 다 탁탁 치고선 벌써 한 번 맞으면 벌써 뚝 떨어지니까 그만큼 동작이 빨랐어. 별명이 뭐였습니까? 한 방이에요. 한 방이면 그냥 가니까. 전통적인 조선 상권인 종로에는 30년대부터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바로 술집과 극장 같은 유흥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미관이라는 극장의 주인도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가 보디가드 겸 기도로 조선 주목을 영입한 것입니다. 우미관에 영입된 주목은 바로 김기환이었다. 서대문 와관패의 두목 김기환이 우미관에 들어옴으로써 종로는 새로운 삼각구도가 형성된다. 그땐 김기환이가 권투로서 이름을 날렸어. 잘했어요. 재치 있게. 지금 뭐라 그럴까? 막 알리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 김기환은 와관패와 우미관패를 한꺼번에 쥐임으로써 일약 장안의 큰 주목으로 성장했다. 그 무렵 김도환은 우미관 매점에서 요갱이나 파는 말단 조직원, 소위 꼬붕이었다. 그러나 우미관 사장 와카사키는 김기환만으로는 불안을 느껴 새로운 주목을 영입하게 되는데 내 나이를 가르쳐주겠다. 그가 서커스단 출신 단도의 명소 닛도류 무사시였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닛도류는 성격이 포악해 부하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던 차 김도환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김도환에게 패한 닛도류는 만주로 떠나고 우미관은 다시 김기환 체제로 돌아간다. 내가 졌네. 그러나 김도환은 이미 훌쩍 커 있었다. 우리도 같은 남자지만은 탈북할 정도야. 그 사람이 힘이 장사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빨랐어. 어깨만 턱 짚으면 벌써 뿡 떠가지고 상대방 양짝발로 다 탁탁 치고선 벌써 한 번 맞으면 벌써 뚝 떨어지니까 그만큼 동작이 빨랐어. 별명이 뭐였습니까? 한 방이에요. 한 방이면 그냥 가니까. 일본 경찰을 때린 김기환이 구속되고 신마저 강동욱마저 만주로 떠나자 김도환은 경성의 심장부 종로를 평정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약관 18세였다. 이 네로라 하는 주먹들을 꺾고 조선의 대표적인 주먹패가 된 김도환패.
그러나 그들 앞에는 더 큰 주목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표교 밑으로 흐르는 청계천은 명동과 종로를 가르는 지역 경계이기도 했지만은 또한 주목들의 구역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표교를 넘어가면 일본인 거주지인 본정, 그러니까 혼마치가 있었고 그 혼마치에는 하야시라고 하는 일본 야쿠자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야시에 혼마찌강이 있었다는 본정 3정목. 본정통이고. 그야말로 일본 아이들 그 야쿠자 그대로지. 양쪽에 사람이 쫙 있고.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오야봉을 저 뒤에 산설이 안고. 상승했다. 안고. 거기 이제 내가 들어가가지고 와서 이제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김동해는 경성일보 논설위원 사키무라의 소개로 하야시를 만나 주목 세계에 입문하게 된 사람. 후에 김두한과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하야시패를 떠나 김두한패에 가담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가 하야시패의 중간 보스로 활약할 무렵 하야시의 세력은 대단했다. 집안의 식객만도 40명이나 됐다는 조선 내 일본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 하야시.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국분, 태안도 사람이야. 선우영빈이. 한국, 그러면 선우영빈이야. 선우영빈 씨고, 이제 일본 말로 당시에는 이제 하야시지. 그 양반이 어려서 일본을 들어갔어. 못 따라서. 그래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서 모든 걸 배웠어. 일본서. 그래서 일본서 성장하면서 일본 즉 말하자면 야구사, 이제 두산만이 밑에서 이걸 봤단 말이야, 그 양반이요. 하야시의 일본 내 보스라고 하는 두산만, 일본명 도헤야마 미스루. 그는 김옥균이나 손문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기도 한 거물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야쿠자들의 보스가 되었을까? 원래 무사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던 도호야마는 협객들을 수하해두고 양성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들을 적절히 이용했다. 그의 정치적 신조는 대동아시아주의, 따라서 대륙 침략에 선봉에 섰다. 나중에는 일본 우익의 본산이 됩니다. 그 일본 우익의 본산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라인들을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보내고 만주, 중국에 보내서 그 대륙 침략의 선봉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소위 협객, 우리나라는 건달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협객들이 많이 모여들죠. 일본 정계의 거물 도호야마를 정치적 배경으로 삼고 조선으로 파견된 야쿠자 하야시는 위세가 대단했다.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정무부장이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총리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하야시가 부르면 와. 저녁에만 술자리 같이 하고 놀다 가고 그런 정도로 이제 유래를 가졌으니까 파워가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서장 같은 건 문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지금의 명동을 비롯 을지로, 충무로 일대를 장악한 하야시는 이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상납을 받았다. 또 중간 보스들에게는 직접 가게를 차려줘 운영하기도 했다. 하야시는 김동회에게도 양복점을 차려줬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복점 같은 걸 하나는 매덕 줘야 이제 하나 차릴 거 아니겠어? 그때도 이제 애매는 적지만 그런 정도의 뭘 하나 차려서 이제 나를 식생활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잖아. 자기가 나를 안 도와줘도. 그러니까 자기 일 봐줄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형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저기까지가 양복점 자리인데. 물론 김동해도 그 수입금의 일부를 상납했다. 이렇듯 하야시패는 기업적 형태로 조직을 이끌었고 그런 만큼 조직도 안정돼 있었다. 한편 우미관패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관철동에 자리 잡는 각지의 주먹들이 몰려들었다. 우미관패는 한때 그 직계조직원만도 70명이 넘을 만큼 성장했었는데 그 패의 두목답게 김두한은 씀씀이 더 컸다고 한다. 그 사람은 돈 들어오면 그날 다 나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 들어오면 자기가 어디 갔다 뭐 즐거움을 하거나 어디 뭐 누군 더 하는 사람이 아니야.
돈 그날 얼마가 들어오든 그날 다 없어져. 왜 그러냐? 이제 어느 이제 그 여정에 술 먹으러 가잖아. 근데 김두한이 왔다는 그 기생들이 뭐 그 아가씨들이 뭐 얘기 들으면은 전부 와버려. 왜 그러냐? 팁을 상상 못하게 많이 주거든. 그 사람 돈 쓰는 그 기질이 그거야.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제 그 뭐 참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김두한이 찾아가라. 이제 누가 코치래. 찾아가서 얘기하면 거절 안 해. 거절하는 법이 없어. 어떻게든지 해줘. 이날의 싸움은 무기면에서는 하야시페의 절대 우위였다. 야쿠자 출신인 하야시페는 대부분 일본도로 무장했지만 조선 주먹들은 곡괭이, 삽정도에다 맨주먹으로 싸웠다. 그러나 절박함에 있어선 조선 주먹이 우위에 있었다. 그때 많이 다치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찔러서 여기 이쪽으로 관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기다가도 우리한테 데려갈 것 같으면 그냥 달아나고. 수표교 결투는 결국 인근 소방서에 포착돼 경찰이 투입됨으로써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수표교 결투를 전환점으로 하야시페와 김두한패의 대립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제 중앙우체국 앞에 그전에 거기 자전거가 수백 대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자전거밖에 없으니까 받고 지나는 건 몇 대 없었고. 그러면 그거 한 대 맡기면 예를 들어서 막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몇백 대 하면 거기서 이제 선신 들어가고 나가고 그 수입이 거기 노다지야 거기가. 그 노다지를 우리 줬으니까. 응? 두한이한테 그걸 내겨줬어. 네가 운영해라. 표시를 왜 해주셔. 내가 원했고. 그래서 형님 동생이 된 거야. 김두한하고 형님 동생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가끔 이제 술자리도 같이 나누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친해졌지. 본정의 자전거 보관소 영업권을 킨 태평양 전쟁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상황이 나타난다. 때는 소화 18년인 1943년. 총독부 경시청의 경무과장 야기가 김두한을 불렀다. 전쟁으로 모두들 지원병이다 진용이다 고생하는데 우미관 사람들은 손 놓고 있을까요? 지금 몇몇 동지들은 보국대에 나가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저게 뭔 줄 알겠어? 바로 당신네를 구조 탄광으로 보내라는 진영장이요. 택로 해가의 소문이 조선 주목패들에게까지 미쳤다 이 말이요. 아니, 우리대로 탄광으로 가란 말입니까? 당신네 당시 모든 것이 배급제인 상황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건달들은 각지로 흩어졌고 일부는 전쟁터나 징용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끌려간 건달들은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켜 오히려 일본 군대의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길이 꼭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소? 당신의 휘하에 있는 주먹패들을 모아 단체를 만드시오. 단체라고요? 그렇소. 이번 성전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요. 모여서 정신교육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되면 징용은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물론이요. 이름은 당신네들이 자원했다는 뜻으로 정신대, 반도우용 정신대가 어떻겠어? 반도우용 정신대라. 근데 처음에는 그게 들어갈까 말까, 그게 할까 말까 이렇게 김두한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사실이지. 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놈들 협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국대 같은 거나 등록 같은 거 안 가려면은 그걸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자. 결국 김두한은 조선 총독부 경무과장 야기의 제의를 받아들여 반도의용 정신대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이 단체에는 경성의 쟁쟁한 주먹들 500여 명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당시 학생들까지 전선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청년의 자원단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됐고 그 후 정신대란 이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한 달에 그저 하루 이틀 다녀오면은
이제 그걸로 때우고 그 대신 이제 배급을 줘 우리한테. 근데 증용 안 가는 것 때문에 그걸 한 거지. 증용 안 가려고. 그게 외장 만력이야 그게. 외장 만력. 그거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모두가 권력 앞에서 타협을 강요당하던 시기, 조선의 주목패들도 그렇게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1945년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거 있잖아. 가서 좀 물건도 가져오고. 또 영등포 방직공장. 거기서 이제 광목을루가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광목을 가져왔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돈을 만드는 걸로 내 기억에 나요. 그럼 뭐 어디에 쓰셨어요? 이제 그 기환이 형님 10만 원, 조한이 10만 원, 내목 10만 원 내놓고 이제 다 놀아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5, 6만 원 남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술 먹으러 다닌 거야. 김두한은 그 뒤 마약 사건에도 연루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한 뒤 4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운동에 가담한다. 처음에는 조선청년전의대에 가입해 좌익으로 활동하던 김두한이 좌익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대한민청. 박원순 선생이 너들 그러지 말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라. 우리가 뭐 단체 만들려면 돈이 없잖아. 뭐 장소 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소는 내가 주마 삼을. 운영국은 정해준 거예요, 그 양반이. 대한민청은 유진산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용직과 김두한이 선전부장과 감찰부장을 맡았는데 김두한이 이끄는 별동대가 행동대 역할을 했다. 이 별동대는 경전, 철도, 영등포 방직공장의 파업 현장을 습격해 무차별적인 테러를 가했다. 이들의 테러를 좌익의 적색 테러와 비교해 백색 테러라고 불렀는데 해방정국에서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테러가 거의 전부였으므로 사람들은 대한민청을 김두한의 대한민청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경무부 조병옥 박사, 또 이제 장택상 씨 수도총장. 근데 서로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같은 목적이 같으니까 우리 이제 도와줬지. 한 날에 그때 돈을 1,000만 원씩 보내줬어. 신대에 속해 있던 우미관패는 해방을 맞으며 둘로 갈라졌다. 15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정준영을 따라 좌익 계열인 조선청년전의대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그 뒤 김두한이 대한민청을 만들면서 둘 사이에는 충돌이 끊이질 않았다. 정진영이가 뭐냐 하면은 두한이하고 이제 참 빵 한쪽이라도 같이 놀아먹고 그러든지 같은 참 동지인데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남로당 전위부대 무슨 책임자더라고. 그런 김두한과 정진영 사이에 모처럼 화해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진영아,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 아니냐? 너 어쩌다 빨갱이가 됐어?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함께 손잡고 일하자. 뭐? 빨갱이? 우리가 왜 수표가 밑에서 거지 생활을 했는지, 거리 불황자도 떠들겠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게 다 지주 자본가 진일 악당 매국노들이 우리를 착취했기 때문이야. 넌 지금 그들 앞잡이가 되어 싸우고 있어. 너야말로 나와 함께 인민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게 어때?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 손에 죽었는데 나보고 좌익을 하라고? 어쨌든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 아니냐. 우리 함께 손잡고 대한민청에서 일해보자. 자네는 친구 따라 이념도 바뀌나. 절대 그럴 수 없어. 잘 들어도. 정치 투쟁이 너희들의 승리로 끝나면 나는 너희들 손에 죽게 되겠지. 그렇지만 머지않아 남조선 땅엔 인민들의 세상이 올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너희 놈들 중 살아남을 놈 하나도 없어. 뭐야? 정진영의 예상은 반대로 맞아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이승만이 귀국을 하루 앞둔 4월 20일 청별동대원 16명은 이승만의 단정 수립과 함께 석방됐다. 감옥에서 풀려난 김두한은 건국정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이런 김두한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그는 이승만을 노련한 정치가였지만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냉철하게 자르는 데 명수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나쁜만 먹었으면 이 박사 뭐라는 건 시간 문제지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뭐 막말로 놓였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같이 그분을 우러러봤고 믿었고 그야말로 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려운데 좀 안 봐주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해방 후 혼란의 시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투쟁의 중심에 들어선 주목들. 그것은 그 후로 계속된 권력과 주목의 결탁과 배신, 그 역사의 서막이었다. 역사적으로 주목을 3기로 나눌 때 일제시대 주목은 그 제1기에 해당합니다. 일제치하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도 본격적인 주목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비참했던 민중들의 삶과 또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던 식민지의 비극이 깔려 있습니다. 이때 주목들은 명분을 중시하고 또 인정과 의리를 강조했으며 기습이나 무기를 쓰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목을 흔히 낭만파 주목이라고 합니다. 1기 주목에 이어서 6.25 이후는 2기, 그리고 5.16 이후를